지금 부동산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무너지는 거 투자도 무너지고 소비도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한국 기업이 중국 부품을 더 가다 쓰는, 왜냐면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렇죠. 빨리 바꾸지 않으면 어떤 쪽으로 바꿔야 돼요? 고부가가치로. 네,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특집으로 오늘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아, 추석 특집이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뭐 요새 뭐 안유아 쇼도 하시고 잘 나가시던데.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죠. 네. 자, 네. 일단 우리 위안화에 네. 대한 이야기 먼저 하죠. 네. 위안화 가치가 요새 급락. 네. 한국도 물론 원달러 급락하고 네. 있기는 하지만 맞아요. 네. 중국이 더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일단은, 지금 위안화가 사실은 6.9 넘었고요. 네. 1달러 대비 6.9 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7로 간다. 그리고 7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지금 과거 한 10년 데이터를 보면 7.2가 굉장히 높은 쪽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가 거리가 멀지 않게 남았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중국 당국이 이 가치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레인지가 어떻게 되냐면 과거 10년 데이터 보면 6에서 제일 낮을 때가 6.03가 그랬어요. 1달러 대비. 그래서 지금 7.22 레인지거든요. 그래서 이 레인지 내에서 중국 정부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7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가 보통 이게 환율이 가치가 떨어지면 그 네. 나라의 경제가 좀 안 좋은 것이다라고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사실 강달러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네. 그 나라의 펀더멘털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네. 의견도 있는데 그러나 중국은 우리 계속 경제 위기, 부동산 네. 위기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예. 어떻습니까?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하신 질문은. 감사합니다. 왜냐면 한국 원화도 지금 1,300 넘어가면 과거 같으면 외환위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1,300 오늘 80원 훨씬 넘었죠. 예. 훨씬 넘었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굉장히 지금 막 위기 수준에 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서 외환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일단은 국내 경제는 안 좋아요. 부동산 지금 헝다를 시작해서 부동산 위기가 작년 7월부터 급격하게 번지고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돈을 풀면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부동산이 잡히지 못하면 중국 은행들 위기로 특히 지방은행들 여기 말하면 부산은행, 광주은행처럼 그러니까 세계적 5대 은행은 크게 워낙 NPR이 낮아서 부실 대출이 낮아서 흔들리지 않는다 쳐도 지금 지방은행은 굉장히 지금 위기가 왔고요. 그래서 중국발 금융 위기가 발생하지 않냐 이럴 정도로 펀더멘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인 거는 중국 정부 입장에 다행인 거는 외환이 일단 관리예요. 자유태환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하고 들어가고 외환 관리국을 통해서 사인 받아야 나가고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이가 들어와 공격할 수 있거나 한 번이 싹 빠져나가서 확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 거의 없죠. 사실은 없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아직도 3조 달러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다행인데 글로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에 봤을 때 금리가 미국이 지금 올리면서 중국하고 역전이 생겼어요. 그렇죠. 10년째 국채 금리가 미국이 더 높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게 맞죠. 오히려 만약에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누가 봐도 중국 외환관리국이 관리하는 환율인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레인지 내에 있고 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언젠가요? 2013년, 14년? 네. 아마 고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2015년. 15년, 네, 15년. 네, 맞아요. 고무렵에 이제 네. 홍콩에 대한 그 맞아요. 공격이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 중국 1조 넘게 썼죠. 그래가지고 예. 엄청난 돈을 좀 맞습니다. 썼는데 예. 못 막았잖아요, 결국. 예. 근데 이번에 네. 말씀하신 대로 자유태환이 안 되니까 네. 중국 정부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예. 쓰지 않고도 이의 조절이 가능한 걸로 아니에요. 봐야 돼요. 시장의 시그널은 던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외화 달러
지준율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돈을 외화를 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도 지금 하락세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본토는 일단 자유 대환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딱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본토 환율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홍콩에 있는 위안화는 CNH라고 하고요. 중국 본토에 있는 거는 CNY라고 해요. 그래서 본토 환율하고 해외 환율이 다릅니다. CNH. CNH는 충분히 시장 환율이에요. 정부 간섭이 아니고요. CNY는 정부 통제하는 환율인데, 과거에, 그러니까 해외 위안화가 많을 때는 시장 환율이 더 정확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때 아까 말씀하신 2015년 해지 펀드 공격을 받으면서 홍콩에는 그 위안화를 다 갖고 다 흡수해 버렸어요. 중국 본토가. 그래서 해외 달러가 위안화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CNH 환율이 시장 흐름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이 얕다라는 거죠. 만약에 해외 위안화가 달러처럼 많이 풀리면 유로 달러, 우리가 달러 본토 이외 달러로 유로 달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로 위안화가 많았으면 그 시장이 충분히 그러면 CNH 환율이 오히려 좀 더 시장 환율을 반영하면서 정부가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어떤 흐름을 주도하면서 주자들한테 메시지를 줄 텐데 그때 다 본토로 위안화를 왜냐면 딱 해지 펀드 공격받으니까 그때 달러를 1조 달러 쓰면서 방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갖고 가서 이제는 CNY 환율이 거의 중국 정부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다른 위안 나라 위기의 가능성은 없다. 예,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바깥에서는 네. 계속해서 블랙스완, 세계 경제 블랙스완이 네. 유럽 아니면 예.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 네. 인상을 하고 이게 달러 강세에 그렇죠. 자꾸 요인을 만드는데 네. 뭐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네. 우리들은 그래도 금리 인상을 네. 하지. 근데 중국은 계속 금리 인하를 맞아요. 오히려 하잖아요. 반대로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 만약에 한국 체제에서 금리 인하했으면 좀 다르겠죠. 근데 중국 이제 막아놨잖아. 막아놓은 상황에서 자체가 위안화 체제가 자체가 폐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하고 같이 안 가는 부분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해도 자체 본토 안에서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내용을 좀 풀어드릴게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달러 지수가 지금 110을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역사를 한번 풀어볼게요. 71년에 브레튼-우드 체제가 무너지면서 금태환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달러는 순신용 통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찍어내면 그렇죠. 되는 종이 돈이 돼버린 거예요. 뒤에 금이 받쳐주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미국이 자체 경제 부양하고 경제를 긴축하고 하는 거를 달러 찍고 달러 걷어들이면서 해온 게 70년대 이후 화폐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한 40몇 년 데이터를 보면은 달러 지수가 100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어떤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미국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말한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는 기축통화라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위기를 늘 다른 나라에 전가해서 위험을 해지하고 그리고 풀고 걷어들이고 풀고 들어가면서 세계의 이익을 다 자국 내에 끌어가거든요. 위기는 전가하고 이익은 갖고 가고 지금 그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왜 110으로 가죠? 돈을 지금 푼 돈을 다시 끌어가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수축해 가는 거잖아. 너무 돈 벌으니까 수축해 가는 건데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80년대 지금 이 달러 지수가 110이라는 게 80년 이후로 세 번째로 높은 지수예요. 상당히 높은 거죠. 85년도에 제일 높았는데 163인가 그랬어요. 달러 지수. 엄청났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게 2001년이었어요. 얼마였냐면 그때 121이었어요, 지수가. 결국 이번에 세 번째로 높아요. 그러니까 100 넘어가면 어느 나라는 무너져요. 그럼 한번 짚어보면 85년에 163 간 이유가 70년대 말, 80년대에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 금리를 20%까지 올려요. 달러 금리를. 그렇죠. 그러면 해외에 나갔던 돈들이
쫙 들어오게 돼서 미국 본토로. 그래서 처음으로 양털깎기를 한 거예요. 그때 무너진 나라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지역이. 그래서 브라질, 멕시코 이런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그때 다 무너집니다. 사실 당시에 80년대는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중진국이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공업 국가였어요. 굉장히 공업 기술이 좋아서 그래서 비행기도 만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는데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브라질 위기 하면서 멕시코 위기, 라틴 아메리카 위기가 그때 80년대에 가장 큰 사건이었고요. 그때 무너지고 다시는 못 일어났거든요. 완전히 이제는 뭐 그냥 변두리 나라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명상을 입었죠. 그래서 그때 달러 지수가 163까지 가면서 이 나라를 쫙 무너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미국이 돈 풀기 시작을 해요. 풀기 시작하니까 달러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막 70까지 가는데 또 떨어질 때도 또 무너진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일본입니다. 그때는 광장 협의를 통해서 일본한테 왜냐면 그때 일본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할 때예요. 그치, 그때 중국처럼 지금 미국, 일본 자본이 해외에 나가서 미국의 부동산 다 사들이고 제일 그 일본 은행들이 난리 날 때 그때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에 8개가 일본 은행이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이 세계를 하던 가장 하던 때인데 광장 협의를 통해서 바로 옛날 절상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사실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또 지수 올라간 게 90년대부터 올라갑니다. 다시. 90년대 올라가면서 아까 2001년 정도에 121이 됐는데 그때 무너지는 나라가 누구냐면 그게 동남아시아 위기예요. 그리고 한국도 IMF가 왔고요. 그래서 그때 무너지면서 결국은 그게 위기가 인터넷 버블로 터집니다. 왜 인터넷 버블이 터지냐면 이 돈들이 다시 미국에 쫙 들어가는 거죠. 미국이 어디 들어갔냐면 미국의 그때 당시에 기술 핵심 기업에 들어간 게 그게 인터넷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버블이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너진 게 2001년 인터넷 버블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게 2001년에 지수가 최고점 찍고 또 다시 떨어지면서 결국 그 돈들이 다시 또 부동산에 들어가면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부동산이 가장 좋았어요. 그게 한국도 그때 가장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미국도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국도 그때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008년에 또 금융위기 터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돈을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푸니까 지수가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지금 다시 그 금리를 올리면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번에 지금 110까지 왔죠. 이번에 누군가 무너질 거예요. 어디가 무너질 거라고? 지금 현재 아니 이미 예상이 아니에요. 현실. 유럽? 그게 아니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터키. 터키. 예, 지금 아르헨티나. 80% 막 이렇던데. 예,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79%예요. 아르헨티나 지금 터키는 다 무너졌어요. 예, 이미 부도를 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 2003년도에 2001년, 2003 러시아가 루블화 그때 무너집니다. 단기 외채가 $1,200 넘어가고 외환보유액은 당시에 180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너진 게 아까 러시아 그때 무너졌고 이번에는 폐쇄 정책 하면서 또 석유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가스가 다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펀더멘탈 약한 단기 외채가 많은 나라들 그리고 지금 개방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번에 또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한국도 사실 위험이 있는데요. 다행인 건 한국이 외환위기 경험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지금 4천억 달러 넘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충분히 많은 건 아닌데 걔도 환율 방어하기에는 많은 걸 그때에 비해 많은 걸 갖고 있고 경상수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에 봤을 때 흑자고 지금 중국의 무역 적자지만 이거 좀 위태로운 건데 펀더멘탈 한국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일본하고 네. 미국의 그 합의, 예. 우리 보통 플라자 합의로 하는데 플라자. 광장 합의라고 하니까 또 색다르네. 맞아요. 중국에서는 광장 합의라고 해요. 광장 합의. 플라자 합의를 합시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양털깎기 대상으로 예. 중국을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네. 여러 가지 경제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예, 보시나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미국이 양털을 안 깎은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중국은 이 앞에 모든 위기들 다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지금 또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이런 미국의 기축통화가 존재하는 양털깎기 당해야 되고, 또 중국이 당하면 중국 시장만큼 큰 시장이 없으니까 미국이 정말 미국 땅이 되는 거죠. 중국이라는 이 황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딱 닫고, 미국이 유일하게 못 해먹은 나라가 중국인 거죠. 지금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좀 예. 우리 중국이 경제 위기가 예. 올 것이고, 그때가 우리가 좀 더불어서 뭔가 부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중국 위기는 양털깎기 위기가 아니라 자체 위기예요. 아, 자체적으로. 아까 막 자체적으로 제가 해결되고. 옛날에 여기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중국 경제의 축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소비, 투자, 수출까지, 수출은 빼더라도 소비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무너지는 건 투자도 무너지고 소비도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플러스 지금 또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러니까 소비가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됐고, 그래서 올해 지금 글로벌 IBD는 중국 경제 성장이 2% 3%를 보고요. 중국 내 경제학자들은 하반기에 뭐 중국 중앙정부가 엄청 인프라 투자를 해서 하반기에 5.5%대 성장하면 전년 평균 4%를 찍은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글로벌 IBD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옛날 같으면 중국 정책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처럼 강하게 썼으면 바로 먹혔거든요. 근데 안 먹혀요 지금. 왜냐면 지금 심지어 공무원들한테 막 내 채를 사라 막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이런 지금 정도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의도대로 안 먹히고, 옛날에는 딱 신호만 주면 팍 올라왔어요. 소비 심리가. 근데 지금 안 먹혀서 하반기 경제가 저는 왜 겨우 좀 전국 대표대회가 10월 16일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 권력이 이양이 안 되고 어제도 4년이 하고 뭐 중요한 상무위원들 정하고 뭐 또 이렇게 내년 양회까지 이 지방 공무원들 다 이렇게 눈치 다 보면서 이렇게 바뀔 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게 정치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민감한 이슈를 다루면 이렇게 안정을 위주로 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제로나 코로나를 풀 가능성이 그 공산당 20대가 끝나도 저는 확 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보통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이제 끝나고 나면 통과되면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양회까지는 이게 지금 중앙은 정해져 있는데 또 밑에 그 지방 관료들이 또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전인대에 가서 그게 정해지거든요. 다시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 민감하니까 공무원들도 일을 그렇게 열심히 일보다도 오히려 쫙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에는. 복지부동. 예, 복지부동 이런 정책. 그래서 또 제로 코로나 확 풀 수도 없어요. 왜냐면 양회까지 민감하잖아요. 권력이 이렇게 이게 안정이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펀더멘탈은 힘들다고 봐야지. 어떤 그 미국,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자체 위기. 서방 세계의 자본이 뭔가 중국 부를 확 가져갈 만한 그런 위기는 아니고. 예, 그런 거 자본 대환을 막아놨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체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예. 우리에게 그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중국 내부 문제로 끝나는 건가요? 그거는 있죠. 그 중국에서 그 NPL 투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NPL 투자가 되게 기회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중국 신용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은행들이나 한국 금융사들 중국에 들어가서 이쪽 시장을 전혀 다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신용이 없고 중국 기업 신용이 없어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기회인데 평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캐치하기는 힘들 거예요. 기회인지 아닌지 불안해서 못하니까. 예, 그것도 있고 두 번째 그런 건 있겠죠. 한국에 이런 실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이게 글로벌의 밸류 체인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평시에는 비싸서 못 가져온 중국 기업들이 있었는데 자기 밸류 체인 내에서 알잖아요. 저 기업이 M&A를 이번에 예, 저 기업이 어떻다는 거 안다마 자기 밸류 체인에 그런 건 지금 그 자산이 저평가될 때 내 공급망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워칭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워칭하고 있다가 딱 그런 일이 터지면 굉장히 그쪽에서 오히려 또 도움 청할 수도 있고 이래서 좋은 조건으로 할 수가 있죠. 협력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위안화 약세, 그때도 말씀하신 게 중국 정부의 그 부동산 그 대책 맞아요. 이런 거보다도 그 후에 발생되는 소비자들의 심리, 소비 심리가 맞아요. 구매 욕구가 어떻게 되느냐가 맞아요. 경제 위기에 그렇죠. 대한 가늠자가 될 그렇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일단 지금 안 좋군요. 예, 지금도 안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정부도 당황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굉장히 당혹스럽죠. 예, 지금. 자,
자, 그럼 일단 위안화 약세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하고 이제 수출하는 경쟁 국가들, 뭐 한국도 있고 일본도 네.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네. 어떤 그 그렇죠. 관련이 그러니까 있을까? 일단 우리부터 뭔가 자꾸 네. 적자를 보니까 무역 근데 적자를. 한국 원화가 그게 이렇잖아요. 봐요. 1달러 대비 위안화가 있잖아요. 1달러 대비 원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간접 환율이라 해서 이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안화 원화 환율이 결정되는데 원화가 훨씬 더 평가절하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1위안에 170원이었거든요, 원화로. 근데 지금 1위안이 190원까지 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원화가 훨씬 더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수출 면에서는 한국이 더 유리하겠죠. 유리할 수 있다. 더 싸졌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대중 무역 적자가 이렇게 확 늘어나요? 근데 4개월째인가? 근데 그거는 있어요. 중국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치하면서 물류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게 수출이 타격받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 자체 국내 경제가 안 좋으면서 수요가 이제 소비가 일어 못 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수출, 그리고 과거에는 완제품, 반제품, 그리고 원자재가 다 중국에서 한국 거 다 수입해 갔어요. 근데 이제 중국 국산들이 이제 가성비가 더 좋으면서 원자재 쪽하고 반제품은 중국산 다 대체해 버렸어요. 국산이. 나머지 완제품만 남아서, 그러니까 수출 구조도 이미 변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한국 기업이 중국 부품을 더 갖다 쓰는, 왜냐면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수출할 게 점점 적어진다라는 거. 반도체 빼고는 이제는. 이게 참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지금 우리의 그 경제 구조 이걸 네.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중무장대 산업을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늦었는데 지금 빨리 바꾸지 않으면 어떤 쪽으로 바꿔야 돼요? 고부가가치로. 그러니까 한국 산업이 가장 세계적으로 좋았던 게 평판이 뭐였냐면 가성비가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성비는 누가 따라오고 추격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성비 싸움은 영원한 승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독일처럼 완전 그쪽에서 고급 브랜드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격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에서 애플하고 삼성의 차이라는 거죠. 삼성은 아직도 가성비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은 뭐죠? 완전 제일 비싼 핸드폰에서 독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위치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경제가 그래도 마지막 그 희망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중 패권 전쟁 가운데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미국 쪽에 네. 우리가 공급 그 밸류 체인을 그쪽에도 공장들을 막 짓고 있잖아요. 전기차 관련돼서든 그렇죠. 반도체도 네.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면서 또 미국의 밸류 체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미국은 이제 또 중국을 제재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보호를 그렇죠.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는데 네. 근데 이번에 나온 법을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소재도 그렇고 예. 미국산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중국산을 일정 부분 이상 쓰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 네. 이런 이제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네. 이 법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한국 경제. 사실 이거는 지금 가장 핫한 이슈고요. 그 언론에도 많이 다뤄졌고 언론에서는 미국이 우리 뒤통수를 치지 않았냐. 바이든이 한국에 출장 왔을 때는 뭐 오기만 해라. 굉장히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국은 되게 당혹스럽고 지금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뭐 여러 부처에서 지금 미국에 공무원이 고급 임원들이 날아가가지고 거기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거기 미국 정부 만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막 요구하고 결국 이건 WTO라든가 FTA 규정이 위반된다. 불공평하다. 막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거는 포인트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제조를 북미 지역에서 해야 된다.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데에서만 3,750달러 보조금을 주겠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는 미국하고 FTA를 맺은 국가들에서 그걸 갖다 써야 또 나머지 3,750달러를 보조금 받는다. 그래서 합해서 토탈 7,000달러. 한 대다. 그게 원화로 지금 환율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 예. 1,000만 원 가격 싼데 똑같은 하루가 땅 제품. 차이죠, 이거는. 그래서 하고 그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원래는 20만 대 한 업체다 20만 대 제한을 그랬죠. 뒀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채웠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마음껏 해놨잖아요. 그게 뭐 테슬라 같은 데는 결국 뭐 포드 같은 이런 미국 기업들이 너무 좋은 거지. 지금 공간이 없었는데 그거 확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부품, 소재, 현지 생산 다 만족했으니까 테슬라 같은 모듈 Y, 모듈 3가 다 조건이 만족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면은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워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이 법이 2023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지금 바로 발효하는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돌아다니는 차종이 전기자동차 차종이 72개 품목이 있습니다. 전기차 종류가 72종이 있는데 이게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70%는 못 받는 걸로 돼 있어요. 못 받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플레 감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를 높이는 역할을 하죠. 왜냐면 보세요. 테슬라가 지금 혹시 전기자동차 운전 안 하시죠? 네. 전기자동차 지금 주문에도 있잖아. 테슬라는 정말 오래 기다리고요. 한국 자동차 현대거도 엄청 오래 기다려요. 반년 이상 1년 기다려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테슬라의 원화직 얘네 독점적으로 하는데 원화직 공급이 딸리는데 이게 지금 얘네 또 우대 조건이 훨씬 좋으면 또 다 여기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얘네 거 다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하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테슬라가 원래 5천만 원짜리 7천만 원 올렸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을 더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첫째. 그 다음에 부품 소재 쪽도 사실 중국이 절대적으로 1등입니다. 그게 그 니켈, 코발트,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다 중국이 그 소재는 중국에서 광산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산은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오는데 중국은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쓸 수 있는 걸로 재공정하는 거고 재료로 쓰는 재련하는. 거는 전국이 전체 글로벌 시장이 뭐 종목별로 다르지만 70%, 80%, 90%예요. 그리고 중국이 아까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거의 독점인데 중국 기업들이. 근데 만약에 중국 거 쓰면 이거 보조금 안 쓴다 이러면 만약에 중국 거 안 쓰면 어디 거 써야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호주, 칠레,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 나와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얼마 안 되거든요. 뭐 3%다 합해봤자 지금 6%뭐 얼마 안 돼요.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앞으로 10년은 어려워요. 적어도 5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떠난다라는 거. 그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원가를 훨씬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업들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그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1,000만 원 차이를 이길 정도로의 차를 만들든지. 정말 애플 같은 경우는 원가 경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애플 스마트폰이 아무리 비싸도 사람들 사는 거잖아요. 원가 경쟁.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그 전기자동차에서는 우리는 1,000만 원 더 내도 네 차 아니면 안 내. 이 정도의 경쟁력을 만들든지. 쉽지가 않지. 예. 애플카 나오지 않는 한.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브랜드 아니면 그 정도로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기업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은 네. 말과는 다르게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네.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미국 정부도 그런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근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지금 이번에 통과된 비율을 보면은 가까스로 통과돼서요. 220대 207로. 그러면 거의 절반이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대는 반대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중국 시장 떠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시장이라는 게 뭐 B2C 최종 시장 소비 시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말하는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 소재, 원자재 이런 걸 중국 거 안 쓰면 코스트가 훨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뭐 역전쟁하면서 오히려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간 것처럼 원래 걔네를 때리려고 했는데 사실 자기네 내상을 입은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 대부분 사람 반대했는데 이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름 달았냐? 정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11월이 얼어서 이번에 이거 통과하면 이게
조금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관리 통제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인플레 감축이라 달 수 있었냐면 여기 재정적 그게 그 법안 보면 3천억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사실 지금 재무 규모가 2.7조거든요. 재정 적자가 2.7조예요. 2.7조 달러에서 작년 말 기준 2.7조 달러에서 3천억을 적자를 줄인다 해서 그게 인플레 감축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부성설 누가 봐 이거 학자들 보면 누가 봐도 이게 헛소리라는 게 다 알거든요. 근데 글쎄 이것 때문에 어쨌든 적자를 줄이면 인플레이션 감축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이름을 그렇게 단 건데 사실은 누가 봐도 뭐라고 하죠? 눈 감고 아웅 이런 말이 있죠. 좀 그런 거고 정치적으로 이름을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이 주로 그거잖아요.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녹색 에너지를 많이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재생 특히 가정에서 예, 가정 태양열. 포함해서 기업 포함해서 국가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래. 근데 웃기는 게 그게 그래봤자 6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쪽 지원이? 예. 전기자동차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지금 이게 지금 이쪽은 사실은 600억 달러밖에 안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의료 오바마 케어를 계속 2025년에 계속 갖고 가겠다라는 거고 그런 쪽 의료 그러니까 거기 서민층들이 의료 비용을 줄여주겠다 지원 더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인플레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 이름을 왜 인플레로 달았지? 그래서 이게 배경이 제정된 배경이 뭐가 있냐면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그 오바마가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미국 진흥을 하겠다고 미국 진흥이 3.5조 달러에 넘는 그걸 인프라 법안을 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지금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B 법안이라고 하는데 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이라 하는 이 명의하에서 이번에 공화당 의원들이 동의까지 받아야 되니까 규모가 확 줄어든 거죠. 7,500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또 이름도 인플레 감축으로 다르면 양 정당에서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근데 이쪽 공화당과 다르게 그 친환경 쪽 원래는 공화당 쪽 친환경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을 이런 견제하는 이런 명의를 내보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까스레 통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입장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기업들이 뭔가 바꿔야 되는 이 변화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차 부분만이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칩4 동맹 뭐 이야기 나오면서 그렇죠. 요즘 한국의 반도체주들이 그냥 힘을 못 써요. 그냥 계속 밀려. 맞아요. 지금 한국의 반도체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엔비디아, 저는 엔비디아를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엔비디아도 이번에 떨어졌죠. 떨어진 정도가 아니죠.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AMD 반도체 GPU 8월 31일에 중국에 GPU 수출 못하게 미국 정부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대폭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5일 만에 20몇 프로 떨어지고 올해 들어서 53.7% 떨어졌거든요. 거의 뭐 반토막 넘어나게 됐고 미국의 반도체 지수 PHLX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33.5%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을 때리는 건 좋아요. 근데 나도 엄청난 내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이 웃기는 나라인 게 로비가 합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로비 조직이.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 시작되는 반도체가 핵심이었잖아, 늘.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이 로비를 엄청 해서 반도체 업체들이. 왜냐면 중국 시장에서도 다 50% 넘거든요. 엔비디아는 95%를 중국에다 합니다. 95%. 공장. 매출, 시장, GPU 매출이 중시장이 95%예요. 예. 중시장 안 한다면 죽으란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죽으면 내내 정부 책임질 거냐? 못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딱 수출 못하게 하니까 엔비디아에서 중국 쪽에 전화를 했대요. 고객들한테. 엔비디아가 먼저 우리는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정부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방법이 있다. 지금 못하게 하는 게 A100, H100 이런 GPU를 그게 제일 좋은 거. 최신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름 달리하겠다. 그러니까, 모델명을 바꾼다. 모델명 바꾸고 딱 중국 시장에 맞는 걸 별도로 제품 만들어서 라이센스 받으면 그건 안 된다는 게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말대로 중국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上有政策, 下有对策.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엔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로비를 계속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통과했어요, 거기 로비가. 원래 이게 바로 진행인데 1년 유예 기간 줬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 9월부터 그 안에 이제 또 뭐 어떤 정치 변화가 있으면 그것도 있고 지금 고시가 1년 동안에 A100, H100 못 해가잖아. 개발 새로 하는 거죠. 1년이나 새로 맞는 거 해서. 왜 중국에서 안 하면 죽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네. 정치적 수사 네. 그리고 미국 자체도 피해를 크게 입는 엄청 크게 있죠. 그러니까 마냥 강성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예, 미중 무역전쟁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양쪽이 어쨌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네. 있는 동안에 네. 이 반도체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자꾸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삼성전자 좋아하시잖아요. 옛날에 삼성전자로 돈도 버셨고 삼성전자 5만 원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거를 사야 돼? 더 떨어질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막 고민하시는 분들. 아, 그거 진짜 하이닉스도 그렇고. 맞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국민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600만 명이라는데. 그래서 다른 한국에서는 거의 뭐 삼성전자는 사실 저축 국민연금에 저축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오는 거죠. 삼성전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일단은 이건 여러 팩터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냐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반도체 칩 시장은 크지가 않아요. 글로벌리 한 6천억 달러예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 오히려 전기자동차 시장이 훨씬 커요. 이게 앞으로는 이쪽 시장이 3조 달러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큰 시장이에요. 지금 2.5조 달러에 3조 달러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훨씬 커요. 이게 이쪽 칩 시장이 더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시장 아니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 예. 반도체 시장이 그 시장이 훨씬 크다. 결국 앞으로는 모빌리티로 가면서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되면은 다 칩으로 돌아가는 거. 사람이 간접이 필요 없잖아요. 다 AI고 다 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자, 그럼 반도체라는 게 앞으로 이쪽 시장에서 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쪽을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장도 지금 반도체가 국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반도체가 설계와 장비는 유럽하고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설계는 그렇죠. 미국, 장비는 뭐 유럽까지 해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제작은 다 동북아에서 하는 거예요. TSMC, 삼성, 그리고 그 우리가 패키지 마지막 마무리는 중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은 또 중국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이게 대만하고 한국이 협조를 안 해주면 미국이 아무리 설계하고 장비를 갖고 있어도 아무 쓸모 없어요. 이 설계지 하나 기계 딱 갖고 뭐해요? 그러면 TSMC하고 삼성이 파운드리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장은 미국이나 이런 시장이 대체할 수 없어요. 중국 시장이 가장 크거든요. 특히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시장 중국이 훨씬 더 크고 IoT로 가고 자율주행하면 훨씬 더 커요. 자, 그러면 시장이 여기에 있고 제작도 여기에서 해. 그래서 미국이 왜 G4를 하냐면 G4를 안 하면 미국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대만하고 한국을 끌어들여서 이 반도체 공급망의 90%를 자기네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칩볼에서 생산은 컨트롤하고 하는데 시장은 중국이라는 거지. 시장 없는데 만들어서 뭐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삼성의 주가는 이 문제에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미래 이게 왜 아까 그 GPU AMD하고 엔비디아 GPU를 수출 못하게 하냐면 그게 미래 컴퓨팅, AI, 빅데이터 이 처리를 다 GPU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없으면 중국이 아직 기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타격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출 그거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중국도 깨면 괜찮은 좋은데 중국 시장 안 하면 얘네들 보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지? 삼성 보고 오라고 했는데 자기는 다 미국에서 다 빼먹고 인텔한테 다 정보를 다 넘겨주고 인텔이 다 충분히 따라오려고 하고 그럼 TSMC하고 삼성은 남는 게 뭐지? 시장은 뭐 미국이라서 못하고 자 그래서 행리 믿고 딱 갔는데 결국 자기네 빼먹고 이번에 전기자동차 보조금도 그렇잖아요. 미국 기업한테만 딱 주고 한국은 수출하는데 못 받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는 만약에 TSMC하고 삼성이 좋은 걸 자기네 다 빼먹고 이럴 때는 대만의 존재 의미 뭐지? 삼성의 존재 의미 뭐지? 그럴 때는 대안이 있냐 이거죠. 시장은 이미 놓쳤고. 그러니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텔 네. 이런 곳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되고 나서 경쟁력이 그렇죠. 생겼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을 것이냐. 답이 어디에 있는 거야? 시장은 지금 이쪽을 선으라고 시장은 놓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이게 얘네들 뭐야? 미국 기업인데 중국에 전화하잖아요. 고객
안심해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해준다고.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삼성이 지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왔고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네. 지금 아까 이제 현재 우리 그러니까 메모리 D램 네. 쪽 시장이 6천억 네. 달러라고 하면 네. 2조 5천억 정도 3조로 늘어나는 네. 이쪽 시장은 D램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GPU 쪽 다 아니 칩은 여러 가지 종류예요. 섞여서 예, 칩이 이게 각 쓰는 용량마다 다 칩이 다 다르게 들어가. 설계 다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수십 종의 칩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어려운 게 중국이 왜 이게 자꾸 안 되는지 알아요? 이 반도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데이터를 이 데이터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제가 너무 친절하죠? 친절한 왜냐면 안 집 교수. 얘기 질문하셔서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삼성이 지금 낸드 플래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중국에서 15%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삼성이 전체 생산 40%를 차지하거든요. SK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D램을 15%하고 전체 생산 50%를 중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이 중국은 이제 국산화를 주로 하려고 해요. 미국이 하도 때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산화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한국하고 대만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도 자기들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SMIC. 중국의 SMC가 지금 지난번에 뭐 7나노미터 한다라는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보고 놀랐어요. 이거 보고. 지금 왜 대만의 TSMC가 절대적 우위고 삼성은 2위인데 파운드리에서 이유를 알게 됐는데 이게 그 5나노미 있잖아요. 거기에 그 들어가는 지금 공정이 900개 공정이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서 이게 우리가 정확률이 99.9%라 한가위 공정이 정확률이 99.9%를 했을 때 900개가 매개마다 99.9잖아요. 그냥 900개 이런데 그 누적이 되면 그 마지막에 완제품 40% 정확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나노미는 심지어 공정이 3,300개래요. 그럼 이게 99.99 했을 때 3,400개가 마지막에 3.7%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나 못하는 거 중국이 이걸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파워는 시장이고요. 한국하고 대만의 파워는 메모리와 파운드리고 미국은 설계와 장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는 글로벌에 이게 이미 돼 있는데 미국이 이걸 강제로 지금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이게 거예요. 이제 과거에도 경험은 네. 있잖아요.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었을 때 네. 그때 이제 우리를 키워주면서 네. 죽여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지퍼 내내 안 하면 내내 일본 꼴이 된다 이 말을 지금 위협하는 거잖아 미국이. 근데 이제는 반도체 누구나 혼자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이미. 근데 이걸 미국이 지금 경제 원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장 대표적인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가장 자본주의적이 아닌 중국을 맨날 정부가 간섭해서 시장을 왜곡한다는 방법으로 지금 미국이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도, 네. 미국의 시도는 성공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못 성공할 거라고 봐요. 이렇게 가다가 흐지부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는 그 얘기 안 해서 할게요. 막스 자블론이 보면 저 이 말 제일 좋아해서 그래요. 막스 자블론 보면 경제 기초가 상층 구조를 결정한단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쉬운 말로 하면 부부 간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말빨이 세다는 거고 가족 간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죠. 어떤 조직 내에서도 돈 버는 부서가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 기초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층 구조는 지배 구조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아까 엔비디아 95% 중국에서 버는데 미국 정부 말 듣게 해서 우리가 손해보면 미국 정부 다 해줘요? 해줘요?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들 입장에.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기업들조차도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없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네. 좀 바꿔서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장 우리 밸류체인을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우리 반도체도 공장을 다 끌어들이면서 결국에는 인텔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키우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공정이 되게 어렵잖아요. 중국 해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 미국은 될까? 인텔은 이런 질문. 오늘은 컨디션 좋으신가 봐요.
난 항상 좋았죠. 네,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되게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도 이제 잘 사는 사람이 됐죠. 잘 사는 국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잘 사는 국가가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앉아서 일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이 제조업에 있는 걸 싫어해요. 참 잘 사는 국가들은 소비 쪽에 가 있어요. 콘텐츠 쪽에 가 있고 이런 앉아서 공장에 들어가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 일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보통 그게 이머징 국가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이미 너무 오랫동안, 미국사, 유럽사 너무 오랫동안 여름에는 휴가 즐기고 뭐 편하게 그래서 미국이나 그 구글 가면 있잖아요. 머리 쓴 일은 다 아시아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죠. 인도하고 중국 사람들 하거든요. 힘든 일은. 그런 미국 사람들이 제조업이 리솔링 한 데서 그 앉아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할까? 에? 못한다고.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의도가 성공할 거라고 하면 그냥 우린 냉정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인텔 주식을 사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미국 그래 성장할 테니까 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가서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공급망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유아 독서 모임에서 늘 해주는 강연이 있어요. 공급망이 세 개로 생긴다. 중국 중심으로는 절대 못 떠나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돌아가는데 여기서 하다 보면은 사람들 불안하니까 하나 더 갖고 있는 게 그게 제일 잘 가는. 그렇지만 절대 중국을 벤치해서 뭐 사람들 일각에서 중국 이제 끝났어. 여기서 동쪽 다 갈 수 있어. 못 간다니까요. 왜 시장이 여기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전기 자동차도 있잖아요. 미국의 지금 잔여 석유 자동차가 3억 대입니다. 미국 전체 달리는 자동차들이 네. 석유 자동차가 3억 대예요. 근데 지금 전기 자동차 침투율이 지금 6%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이미 침투율이 27%예요. 아, 많이 전 세계가 1년에 자동차를 1억 대를 팔아요. 중국이 3천만 대를 중국에서 하거든요. 30% 중국이에요. 근데 전기 자동차를 2010년부터 해봤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작년까지도 전기 자동차가 침투율이 13%밖에 안 돼서 올해 27%예요. 중국 2배 성장해요. 네. 미국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따라 못 주거든요. 이게 충전 인프라 따라줘야 되잖아요. 결국 그 배터리 리사이클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이 다 돼 있어요. 시장이 중국인데 결국 중국이 앞으로 자동차를 다 전기 자동차를 했을 때 미국이 다 해봤자 3억 대인데 중국은 얼마나 많겠어요. 10억 대 넘는데 경제 기초가 상층 구조를 시정이다. 결정한다라니까요. 돈 버는 게 중요하다. 돈 버는 자가 왕자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 대책을 마련하는 대책을 방법으로 만들겠다.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이 회사들은 정말 엄청난 회사들인 거군요. 대단한 회사. 전역에 한국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 있다라는 게 정말 한국 국민들은 프라이드를 가셔야 돼요. 근데 요즘 그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하고 매도해라고 하세요. 한국 국민들을 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쌀 때 저는 그리고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사더라고.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SK하고 삼성은 저는 잘 돼야 돼요. 국민들이 이럴 때 해야죠. 옛날에 그 뭐지 그 일제 그 네. 물산 장려 운동인가 뭐 그 국산품 애용 뭐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게 확실히 좋은 기업이에요. 주주대기. 뭐 그러지 않아도 좋은 기업이니까. 근데 대신 삼성전자도 우리 예전에 뭐 50% 이상은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주주가. 그럼 네. 외국 회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누가 삼성전자가 국적이 어디냐 사람들이 한국 거라도 실제 외국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잖아. 미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국의 압력, 미국 맞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국익의 있어요. 차원에서도 주주들 간에 어떤 뭐 이런 그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 이 기회에 한국 주식으로 만들어도 좋죠. 알겠습니다. 배당 받는 빨리 걸로. 사세요. 그게 배당주예요 또. 알겠습니다. 네,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네. 하여튼 요새 5만 원대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네. 잡주라고 생각하면서 파는데 지금 오히려 지루하더라도 사야 될 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네, 대신에 삼성이 지혜로워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건 미국의 그 의도에 의해서 네. 그다음에 사실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번에 러시아에서도 좀 봤듯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 시스템, 정치 시스템의 불안전성 네.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네.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에서 나와서 뭐 예. 베트남이나 인도로 간다 이런 얘기가 사실 우리 2년 전서부터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안 교수님이 네. 그
밸류체인이 옮기는 건 상당한 맞아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데 어쨌든 2년이 지났어요. 맞아요. 많이 탈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례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례냐면 이런 경우에는 나오죠. 예를 들면 이미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상승해서 중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중국 사람 더 잘 알겠죠. 그러면 가전 같은 경우 중국 국산이 이제 굉장한 실력을 갖춰서 하이얼 에어컨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충분히 중국 국산들이 이제 시장을 직접 핸드폰,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화웨이가 사실 엄청 치고 올라왔잖아요. 국산이 충분히 가성비가 좋을 때는 중국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못 버팁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미 삼성 스마트폰이 2008년에 떠났잖아. 삼성이 떠났잖아요. 2008년 베트남 갔고.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 삼성 기업이 2008년 이후에 계속 떠났거든요. 계열사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다 중국 국산 기업들 엄청 따라와는 산업들이에요. 이런 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안 돼요. 경쟁력이 모이게요. 이런 애들은 계속 살이 다 그쪽에 있어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면서 특히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하면서 지난해 상해 봉쇄는 엄청난 타격 줬죠. 외국 기업들한테. 그렇죠. 왜냐면 와 이거 상식이 어긋나는 나라구나. 원래는 갈증가 없었는데 거기서까지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미국 상공회에서 조사한 데이터 보면 다 안 떠난다는 게 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상해 봉쇄를 보면서 외국인들도 막 2개월 동안 집에 갇혀 있었어요. 중국 국민들은 습관이 돼서, 습관이란 표현 정확하진 않는데 공산당엔 절대적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불만 없이 2개월 집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정부가 다 이유가 있겠지. 근데 외국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그 해외 토픽 뉴스에도 나왔지만 외국이 울면서 막 나가다가 잡히고 예. 외국인은 못 참고. 외국인은 안 되나 보더라고. 못 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참을? 그러니까 난리 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 저희 학교 애들하고 있으니까 맨날 멘붕이라고 하는데 멘붕이 온 거죠. 역시 이 나라는 답이 없네. 사회주의 국가 답이 없네. 해서 엄청나게 그 외국 기업들한테 타격 준 거죠. 와. 안 되겠네.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좀 두 번째 플랜 B. 그래서 그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번에. 그리고 지금은 그 펠로시가 대만에 갔잖아요. 그래서 대만하고 중국 본토 간에 지금 충돌이 군사 훈련이 막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지난번에 대만에 막 중국 드론을 막 격추시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대만에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대만에 반도체 밸류체인이 다 있고 중요한 산업이 다 있고 제약바이오 다 있고 이런데 거기에 들어갔던 외국 기업들 또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 이게 지금 전쟁이 나면 막히는데 그렇죠. 또 그래서 지금 불안이 커진 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생각 안 했던 기업들도 생각이 많아지면서 중국 내 외국 기업 CEO들이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 가봐요. 아, 우리가 중국에서 안 할 때 대처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이 대처처죠. 왜 중국이 생산공장 역할을 했으니까. 근데 가보고 포기해요. 아. 여러 가지 원인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노동 효율성이 보장이 안 돼요. 인도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한 일주일 벌고는 일주일 놀아요. 한국, 일본, 중국이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세 개의 나라 민족 정말 특별해요. 정말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고학력자가 많고 소질이 높아요. 그리고 단일 민족성 이게 가치관이 갖고 집중돼서 한다는 게 같아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온몸으로 느껴요. 근데 그래서 인도는 그래서 안 되고요. 다른 나라는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못 가요. 물류 비용이 배꼽보다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감당을 못 하고요. 소질도 안 돼. 너무 소질이 낮아요. 그러면 그나마 좀 대체하는 게 베트남입니다. 그렇죠. 베트남 정도. 베트남 가봤는데 인구가 이력이 안 돼요. 노동이 지속 공급이 불가능해요. 첫째. 두 번째, 베트남은 평균 인구 연령이 28세밖에 그게 장점인데 근데 학력이 중국에 훨씬 낮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노동력 공급도 한계가 있고 주요 생태계가 없어요. 제조업. 그래서 다 중국에서 수입해 갑니다. 그렇죠. 공장은 중국에 베트남에 있는데 실제 부품 다 중국에 수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물리 비용이 올라가고 왔다 갔다 다시 해야 되니까. 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가면서 그거 알아요? 베트남하고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막 세자릿수로 성장해요. 확 올라. 그게 왜 그런지 부품서 다 중국에 사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없어서 생각은 하는데 대안이 없다.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비용만 높인 계획이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안타까워요. 중국이 저렇게 막 제로 코로나 정책하지, 막 저래지 말이 안 되게 하지. 그다음에 미국이 또 중국하고 공급망 전쟁하지, 막 오라고 하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정말 난세에 있는 거죠. 난세.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탈중국화가 가속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그럼 팩트는 아니다? 팩트는 아니다. 근데 생각은 많이 한다. 플랜 B를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글로벌 다니면서 찾고 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은 멕시코가 대안으로 오고, 이 아시안 쪽은 지금 올라온 게 인도,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 수준인데 중국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 중국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90개 산업 분류가 있잖아요. 중국이 유일하게 다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생태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없고, 그 중요한 건 시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크다. 근데 지금 인구 대비수만 비교해도 그렇고 땅덩어리도 그렇고 뭐 자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글로벌 아주 뛰어난 기업가들 보면 인디안들이 많잖아요. 인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사실 좀 괜찮은 곳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 봐요. 아니 인도는 그런 건 있어요. IT 인재들 많아요. 아, 그러게. 그리고 영어권 나라예요. 그래서 IT 쪽은 인도가 가장 싸고 인재 풀이 많아요. 근데 지가 말하는 건 제조업 생태계입니다. 예. 그거는 아무래도 많은 시간과 상당 투자가 기간, 예. 필요할 것이다. 예.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네. 물론 인구 대비수 상당히 좋다. 그리고 과거에는 성장하는 어떤 국가였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환경이 바뀌지 않냐. 왜냐하면 노령화 사회로 너무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 맞아요. 오히려 젊은 층들의 맞아요. 짐이 되는 거고 맞아요. 경제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맞습니다. 의견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 평균 연령이 아까 베트남이 28세라고 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42세 넘었거든요. 근데 2년 전만 해도 38세였어요. 그리고 80년대는 그때 몇 살이에요? 35세인가? 34세인가? 이게 많이 늙었죠. 그리고 중국 농민공들이 평균 연령이 44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왜 노동력 지속 가능성이 있었냐면 농민공들이 막 3억 명, 4억 명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연령이 젊었는데 지금 농민공들이 44세 넘었다라는 거는 이제는 그 농민공들 자식들은 농민공 안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노동력이 저 월급의 노동력이 지금 많이 늙었다라는 거고 공급이 지금 거의 공급이 옛날하고 달라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월급이 또 너무 올라갔고 이게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가성비로 하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니까 사실 뭐 금리나 지준율 인하 뭐 여러 가지 이 대책보다도 경제 부양 대책 이거보다도 제로 코로나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 맞죠. 제로 코로나 정책 풀면 사람들이 나가 소비를 하잖아요. 중국은 지금 1인당 GDP가 12,000달러 넘었거든요. 근데 한국보다 더 잘 사는 인구가 지금 1억이 넘어 있는데 이 사람들만 나와도 소비를 해도 당분간 소비는 올라가는데 아니 제로 코로나서 나갈 때마다 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나갈 때마다 이렇게 뭐 10번 나가고 한 번밖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그렇죠. 그래서 번잡해서 그래서 소비가 지금 제로 코로나를 왜 하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예. 요게 있게 되는 이후서부터는 좀 바뀌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예. 거로는 또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양회까지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16일에 한 일주일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 3월 첫째 주에 양회가 열립니다. 네. 이 사이에는 중국 관료들이 바뀌어요. 이번에 20대 혹시 처음 방송 보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중국은 5년마다 중국 공산당 여기를 보고 말이죠. 카메라 이쪽인데. 습관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회를 5년마다 한 번씩 엽니다. 그냥 31개 성시에서 공산당 대표들이 올라와서 한 2,280명 되는 사람들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총서기를 선거를 해요. 공산당 총서기가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 상무위원이라고 중국 집단 영도 체제를 해서 상무위원이 있거든요. 그럼 7명이에요. 그럼 시진핑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바뀔 때예요. 보통
2기를 하거든요. 그게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상무위원들이 쫙쫙 바뀌어요. 다 당서기부터 7명이 쫙 바뀌어요. 10년 이상은 못하게? 예, 쫙 바뀌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번에 시진핑이 3년, 10년 넘어가는 3년이면 사례가 나오는지 이번에 그 당대회에서 관전 포인트가 시진핑이 3년이면 하냐, 이거는 중국 공산당에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거의- 모태똥 말고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관례를 깨뜨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푸틴처럼 한 몇십 년 할 수도 있어요. 푸틴이 지금 20몇 년 장기 장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례를 여냐, 이거는 공산당한테 엄청난 부담 주는 일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관전 포인트고. 그렇다면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당연한 거로 그냥 통과되는 걸로 네. 생각하고 있는데 변수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아직도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정확하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확실하다고 봐요. 변수는 없다. 근데 그래도 아직도 모른다는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또 거기 7명 중에 시진핑 연임한다 치도 7명 중에 또 누가 되는 것도 엄청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 7명이 지금 시진핑 6명이잖아요. 리커창이 계속 하냐 안 하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리커창하고 시진핑 로설이 다르거든요. 그게 계속 있냐 안 있냐. 그리고 누가 총리 자리 오냐. 이게 이번에 당대에서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방 관료들이. 그게 지금 양회에서 국가주석을 선출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양회까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예요. 그때 괜히 이거 코로나를 풀었다가, 한국은 지금 7만 명, 6만 명씩 나오잖아요. 중국은 14억 인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완전 풀어놓잖아요. 막 몇 천만 명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공산당이 부담할 수 있을까, 이 정치적 압력을. 그러니까 그때까지 불확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리커창 총리 사실 뭐 연령대가 네. 딱 그 제한 상한선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연임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요즘 그래서인가요? 자기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내고 있다, 이런 뉴스의 보도들이 있어요. 리커창이요? 네. 리커창은 나이는 사실 돼요. 칠상팔아라고 해서 67세는 할 수 있고 68세는 만으로 말합니다. 67세는 할 수 있고 68세는 못한다라는 게 칠상팔아예요. 근데 이번에 그 7명이 사무위원 중에서 사실 시진핑이 넘어갔어요. 68세니까 원래 이번엔 나가야 돼요. 칠상팔아 원칙을 적용하면. 근데 시진핑이 4년이면 남으면서 738화를 다른 사무위원들한테 적용하는 게 말이 될까? 특히 리커창은 67세거든요. 원래는 그 원칙 돼도 리커창은 있어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리커창이 유임하느냐, 요것도 연임하느냐도 좀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요. 지금 만약에 연임한다면 이번에 한국에 지금 상무위원장, 전국인민대표대 상무위원장이 오거든요. 리잔수가. 그 자리에 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임해서 총리는 못해요. 근데 왜냐면 총리는 헌법에 수정을 안 했거든요. 이기밖에 못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자료로 상무위원장, 국회, 여기만 국회의장, 그게 전국인민대표대 위원장이 그 자리로 가냐, 이런 이슈가 있죠.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연임되는 그 당대회만이 아니라 그 지방 공무원들까지 전부 교체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게 3월 양회까지. 내년 3월. 예, 그때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불기에는 완전히 이렇게 뭐 없는 일처럼 하기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사실 요새 공동부유 정책이니 뭐니 네. 해가지고 플랫폼 기업서부터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많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렇죠. 제재를 가했잖아요. 예. 이러한 경제 전반의 기조도 좀 바뀔 수 있다 보시나요? 이번에 경제가 엉망이 되면서 사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제재나 이런 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점점 완화가 될 거예요. 정리도 거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좋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변곡점, 네. 변동성을 앞두고 예. 정치적 변동성을 앞두고 예.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만약에 중국에서 찾는다고 하면 예. 뭘 보고 뭘 지표로 삼아서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알고 싶죠? 네. 네. 알려주세요. 중국은 제가 모임, 독서 모임에서 안유아 독서 다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예, 독서 모임. 오세요, 돈 내고. 네. 그게 안유아 독서 모임인데, 거기서 그 메타버스를 전문 다루었는데, 메타버스는, 이제는 모든 기업들과 플러스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플러스 메타버스화 해야 됩니다.
그런 대표 기업에서 중국은 텐센트 같은 기업이에요. 그 플러스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플러스 네. 이거는 워낙 확고한 정책으로 알고 그거 있는데 똑같이 보면 돼. 이번에 메타버스 플러스예요.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1인 1 아바타 시대. 안유화 아바타. 임 대표님, 임 대표 아바타. 이게 아주 자유자재로 이게 온라인상에서? 같이 가는 세상이 편하게 어렵지 않게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자기 하는 이 밸류 체인에서 어떻게 메타버스화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른 기업과 경쟁이 달라질 겁니다.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풀진 않을게요. 자, 그런 면에서 이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나 노하우적이나 여기 칩도 들어가요. 칩. 결제 이런 거 다 플랫폼이 생태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중국 기업들 중에는 이걸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게 텐센트거든요. 근데 텐센트 이번에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엄청 타격받았잖아요. 알리바바 같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전망이 있는 기업들은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렇잖아도 증시에서 요즘 테마로 불고 있는 것이 이제 XR 기기, 애플하고 메타에서 이제 올해 말 나오냐, 내년 초에 나오냐, 뭐 이런 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XR 관련된 그 기업들의 뭐 주가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사실 좀 우리가 좀 뭐 실체는 없었잖아요. 좀 비슷하게. 근데 이번에 진짜 메타버스 세상이 올 거라고 보세요? 그 메타버스 세상 올 거라는 게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메타버스 살아오고요. 왜냐면 그 로블록스나 이런 게임사 다 메타버스 개념이거든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왜 일반 사람들 아직도 올 거냐 이런 질문하네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실제는 요즘에 10대들은 시간이 대부분을 메타버스에서 보내요. 그래서 요즘에 왜 10대들이 폭력이 많은지 알아요? 자기 부모를 폭력하잖아요. 왜냐면 게임에서 다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과 메타버스를 구분 못한 거예요. 순간 착각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총을 쏘고 몽둥이를 두드리다가 현실에서 그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메타버스와 현실이 이게 공존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좀 안 좋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그 중국 기업 투자할 때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건 알고 하셔야 돼요.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 기업들을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를 보면요. 이런 산업 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기업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우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우주로.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점점 자본시장이 발전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같이 해지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발전한 거잖아요. 벤처 자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트너로서 사업을 같이 하는 생태계가 잘 돼 있어서 우주까지 사업을 다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아마존 똑같은 기업이 찡둥이거든요. 근데 찡둥은 절대 이런 일을 못해요. 이런 산업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중국의 한계입니다. 중국은 자본시장이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벤처 자본이 미국처럼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번 때리면 한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는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그럼 요거 하나만 더. 뭐냐면. 하나만 더? XR 기기. 요게 이제 만약에 미국 쪽에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오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다양한 컨텐츠가 쏟아지면서 이게 새로운 하나의 빅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기기들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대감이 되게 커요. 맞아요. 가격도 많이 하락이 됐고요. 우리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가격까지 지금 내려오고. 아이폰과 같은 그렇죠. 시작점.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폰이 2009년부터 본격 상용화되면서 130만 대를 넘어가면서 이게 본격 시대가 열렸거든요. 이미 그 점을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군요. 하고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집중 심화 시간을. 하여튼 오늘 좀 늦게까지 저희가 촬영이 좀 늦어졌는데 요즘 택시가 그렇게 안 잡힌다고. 오늘 정말 제가 원가를 7만 원 쓰고 7만 2천 원 쓰고 왔어요. 그래도 수료료는 요만한 거.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방송 전에 먹였더니 맛있는 거 먹이다니요. 먹여드렸더니
했더니 못 이겨드렸다며. 그 뭐라 그럴까? 대접을 했다고 해야지. 그 좋은 말이 저보다 있는데. 한국어를 못 하시네요. 대접을 했다고 해야죠. 네, 제가 좀 예, 한국어가 달리시네요. 네, 하여튼 네. 그래도 참 네. 열정적으로 네. 피곤하실 텐데 맞아요. 네, 해주셔서 정말 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네. 많이 그 네. 지혜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